그 지역에서의 유혈 항쟁과 그 다음에 이제 6.29 선언 이후 개헌과 직선제 선거 그리고 선거에서의 패배, 그래서 유혈 항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지역을 보는데 우선 부산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할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 27 추도회, 박정철 열사의 추도회를 열었는데 부산도 아주 굉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저 시위대가 경찰을 완전히 둘러쌌죠. 경찰 병력도 적지 않은 병력인데 한 2개 소대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완전히 둘러쌌으니 시위대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경찰이 하여튼 어리버리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사방에서 포위가 된 보기 드문 광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PT가 달아서 잠시만요. PT를 180번. 지금 180번입니까? 예, 그 중간에 사진이 네. 달릴 겁니다. 맞나요? 있나요? 180번 근처에 181번. 네. 27 추도회. 예. 그래서 27 추도회 때 부산에서 저도 이 사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검색하다가 아마 이제 처음 봤는데 대단히 놀라운 광경이죠. 서울에서는 6월 달에는 저런 광경이 많이 나왔었는데 2월 달에 벌써 나왔는데요. 그래서 부산에서 길을 쓰고 노무현 변호사 등을 구속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건 노무현 변호사 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변호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판사 저 판사 돌아다니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그래서 저게 이제 크게 말썽이 났고 노무현 변호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가 이렇게 부산에서의 유혈 항쟁에 또 적극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27 추도회 이후에 부산에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건 이제 원래 있었지만, 이게 활성화되고 또 국민운동본부, 부산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낯익은 얼굴이 2명 있죠. 저 단체 대단하네요. 앞에 사진 8명인데 둘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그만큼 저렇게 2분의 대통령을 배출할 만큼 부산에서의 유혈 항쟁이 적극적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시국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죠?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시나요? 그래서 이건 뭐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37개 시읍, 그러니까 시만이 아니라 읍 단위에서까지 대규모 시위가 이제 밤늦게까지 벌어졌고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철야 격돌했다. 아주 뭐 그냥 엄청나게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대도시에서 심야 시위가 벌어졌죠. 각 대도시마다. 그래서 뭐 이게 계속해서 6월 내내 이렇게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사진 순서가 조금 바뀌었나요? 6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6월 10일 항쟁이 잘 되니까 6월 18일 날 국민운동본부가 2번째 최루탄 추방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루탄을 워낙 많이 쐈고 또 60대회 전날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최루탄 이제 추방대회를 세게 열었는데 이때 부산이 아주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져서 민주당에서는 부산 시위 사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 출신 의원들을 현지에 급파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부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열차를 세우는 사건까지 벌어졌으니까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트럭을 탈취해서 차량 시위를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전역에서는 경부선이 15분간 불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진, 6월 항쟁하면 아마 사진 한 장 뽑으라고 하면 이 사진 많이 사람들이 뽑을 거예요. 문현 로탄이라는 곳에서 시위대가 하고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중에 경찰이 추수탄을 쏘려고 하니까 쏘지 마 하면서 웬 시민이 열정 뛰어나가는데 참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리고 우통은 언제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부산이 격렬했었고요. 부산 카톨릭 센터, 저도 그 강연을 몇 번 갔었던 데인데, 저 언덕배기에서 저렇게 길바닥에 보십시오. 길바닥에 저게 다 짱돌이에요. 또 뭐 부산 그 시내를 막 달리고 그죠. 저 마스크 써봐야 소용없는데. 이 바닥은 공사장이었는지 공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블록을 뜯어내면 저렇게 되긴 하는데 저렇게까지 많이 뜯어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사히신문에서 부산을 해방구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주 그 말도 못하게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고가도로 위에도 사람이 까뜩 올라왔죠. 서울에서는 고가도로 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가도로 쪽에서 그 시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서울은 고가도로 사진이 별로 없는데 부산은 저 사진이 많고 저러다가 이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태춘 열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꽤 많아요. 6월 항쟁은 제 기억에는 많이 모였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데모를 많이 했는데 시위를 부산에서는 또 이렇게 한 곳에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집결을 한 모습도 보이네요. 서울서는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것보다는 한 300명, 500명 단위로 여기저기서 데모를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부산대에서도 또 학생들이 7,000명이 교내에서 연재 시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연재 시위하고 이 기운을 모아갖고 학생들 모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 학생들이 서명까지 나와서 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학생이죠. 여기 이런 모습하고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부산역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아마 줄 맞춰서 앉은 걸 보니까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 반인데 저렇게 앉아있으니, 야, 진짜, 서울서는 저렇게 늦게까지 했나 싶네요. 저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팀, 그때 같이 다니면서 하던 팀은 신문팀이었기 때문에 한 10시 반이 되면 들어와서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썼기 때문에, 일찍 시위를 마치고 10시 반, 11시경에는 우리 주로 저희 집에 모였던 것 같은데, 아지트로 들어와서 신문 기사 쓰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야, 서울보다도 이 지역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비가 오는데, 서울은 그때 비 온 기억이 별로 없어요. 비 맞은 기억 없는데, 부산은 또 비가 많이 왔었던 모양이네요. 일부는 뭐 그냥 비 맞아가면서 시위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 와서 농성 해산을 시키려고 버스 속에다가 철수탄을 던지고 또 신부님들을 끌어내서 집단 폭행하고 뭐 그래서 아주 살벌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보다 더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그때 맞아 이게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파출소마다 공격을 하니까 파출소에서 경로당 노인들을 모셔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위대가 거기다가 돌 던지거나 화염병 던지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할아버지들을 땡볕에 저렇게 앉혀놓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제 저렇게 민주부산 같은 뭐 저희 내던 신문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저런 모습으로도 이제 신문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거의 타자 쳐갖고 그냥 복사해서 뽑는. 그러니까
이게 워드 프로세서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저런 거 워드 프로세서로 뽑은 것 같아요. 이제 워드 프로세서는 한 2, 3년 썼나?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바람에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 인터넷에는 다 6월 항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띠 둘른 게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제대로 보면은 해체 민자당이에요. 그러니까 6월 항쟁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91년, 92년 경에 그 사진으로 보이고, 여기 해체 민자당 여기 있죠. 그리고 저 옆에 수석원으로 눈 닦고 있는 분은 송기인 신부님입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는데도 거기다가 칠산 터뜨렸으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거는 아마 얼굴을 보아하니까 최수탄 맞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눈이 좀 팅팅 부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잔뜩 찡그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이한역이 있었다면 부산에는 이태춘 열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됐고, 또 6월 항쟁이 부산이 대단했었던 이유가 박정철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우리 동네 아가 죽었다 하는 그런 정서도 또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광주대로, 광주와 80년대 민주항쟁의 성지였으니까 광주는 광주대로, 또 서울은 서울이라는 상징성, 또 부산은 부산, 또 대구, 인천, 대전 이런 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죠. 자, 회사원이었던 이태춘 씨가 최수탄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태광고물을 다니던 분이었는데요. 고가도로에서 최수탄이 꽉 쏘고 그다음에 최수탄을 쏘면 일단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최수탄에 맞아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올해 최수탄이 이제 심하게 냄새가 나고 최수탄 가루가 묻어 있었고, 이제 병원으로 옮길 당시에 최수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다고 하니까요. 아마 최수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최수탄 제조사의 생산 중지를 촉구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6월 12일 하필이면 최수탄 추방인 날이에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 30만 명이 엄청 나온 거죠, 엄청. 엄청 나와서 이 행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 고가도로 위에서 행진을 하는데 아마 저 고가도로에서 사건이 난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이거 이제 고가도로 위에서 찍은 거고, 하여튼 이 밑에 이제 밑으로 추락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수탄에 맞아서 뇌수술 끝에 이제 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 목격자들, 최수탄을 거의 직격탄으로 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탄에 맞아서 이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엔 변호사였죠. 그러니까 이건 6월 항쟁 때 사진입니다. 영상인데, 아까 거는 해체 민자당 있는 걸로 봐서 이제 91년, 아마 92년일 거예요. 92년일 것 같고요. 최수탄 희생자 고 이태춘 씨의 장례 행렬인데, 영정을 든 분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문재인 변호사,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랑 알아보시겠죠. 여기서 이제 열사 가족을 대개해서 국가상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은 이제 조금 더 큰 사진이죠. 이게 이태춘 열사를 그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담쟁이 덩굴이 덮어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과거에 찍은 사진인데 이태춘 열사를 벽화로 그린 겁니다. 이태춘 열사 어머님, 그러니까 하여튼 어머님의 아들 잃고 많이 아파하시는 거죠. 이제 위에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레이넌 뉴스타파에서 인터뷰했었던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 그러니까 이태춘 열사도 30주년이죠. 그 어머님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을 안아준 게 아니고 이태춘 열사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고 또 국가 상대로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던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만났으니까 아마 그 감개가 더 무량하셨겠죠. 부산에서 이제 하여튼 최루탄을 얼마나 많이 쐈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최루탄 빵, 저 총처럼 쏘면 이렇게 빵 하고 날아가는데 저게 매워요. 페퍼포그는 지독한 것 같지만 그래도 견딜만한데 저거 맵습니다. 이건 아마 페퍼포그 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최루탄으로 살찌는 삼양화학의 국민의 절퇴들. 사장 이름이 한영자예요. 한영자. 그래서 영자의 전성시대. 전성시대는 민주주의 암흑시대였다. 그래서 삼양화학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게 최루탄 못 만들게 합시다. 이제 이런 그 캠페인을 많이 벌리고 했죠. 정말 얼마나 최루탄을 많이 쐈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번 게 한영자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400만 원꼴로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한테 떨어지는 돈이, 그러니까 최루탄을 얼마나 쏴댔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액 납세자가 신문에 낼 텐데, 그것도 2위를 압도적으로 2배 이상 눌렀죠. 신고소득이 100만, 1000만, 억, 10억, 52억. 그때 돈 52억이에요. 1년에. 그때 돈 52억이고 2등이 27억, 3등은 11억. 그러니까, 그리고 전년도 순위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86년도, 굉장히 거세게, 개헌운동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최루탄을 얼마나 쏴댔는지, 최루탄 팔아서 삼양화학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삼양화학이 최루탄, 그러다가 이제 여론 때문에 최루탄을 중단했거든요. 그러고는 율곡비기 때 이종군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 로비 자금도 줘갖고 또 한번 시끌벅적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한여자 어머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최루탄 피해자들이 삼양화학에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안 나타나다가 8시간 만에 나타났습니다. 사장실에 정보, 그러더니 어머니께, 나도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자기도 괴롭고 힘들다. 이거 방위산업 비슷해서 국가에 납품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납품을 안 하면 법 위반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한여자 어머니가 나가는데 손을 꽉 잡았죠.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아픔의 만남. 손잡고 서로의 고통 나누고, 그러니까 화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화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현장에 계셨던 박정기 아버님, 종철이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최루탄 갖고 화해했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머님이 손을 부딪히면서 문을 나섰다는 거예요. 손을 부딪히면서. 그런데 조선일보에는 화해하는 것처럼 그 아픔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유가족들이 같이 농성했던 사람들, 최루탄 피해자들이 어안이 벙벙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광주에서는 10만이 모였습니다. 도시 규모로 볼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이것도. 네. 그래서 학생은 동맹휴업, 노동자는 총파업, 상인은 철시, 7시에 차량 경적 울리기. 사람들 다 이거대로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국민운동 전남본부가 발족식을 망월동 묘지에서 했죠. 망월동 묘지에서. 그러니까 6월 항쟁으로 가는 그 과정인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5월이 없었으면 6월은 오지 않았다. 6월 항쟁은 80년 5월 집에 간 사람들이, 도청이 남지 않고 집에 간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싸웠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의미부여를 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모습이고요. 광주 도청
그 분수대를 끼고 또 횃불을 들었네요. 네. 대구도 격렬했습니다. 저 분위기를 살렸어야 하는데 저걸 살리지 못하고 다시 이제 수구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6월 항쟁 30년 대구의 기록을 출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참여연대랑 뭐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대구 사진을 안 쓰고 서울 사진을 썼네요. 부산 사진이랑 대구 쪽의 사진을 쓰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대구 동성로 그 중앙시장 그쪽에서 이제 플래카드들과 아주 세게 모였습니다. 또 대구 사진이고요. 여기도 보면 대구도 꽤 많이 모였죠. 대구역으로 가자 하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구호를 외치는 모양이에요. 돌아서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또 이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막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대구 중앙로에서 명동로터지까지 평화 행진을 벌리고 이 기념탑이 228 기념탑입니다. 228이란 건 바로 1960년 4월 혁명이 발생할 때 첫 번째 시위가 4월 혁명의 출발점이 대구예요. 그러니까 그 부마 항쟁 때 마산은 마산대로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었던 게 있고 대구는 대구대로 4월 혁명의 첫 번째 도화선이 바로 대구라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이제 그래서 다 자기들의 운동 기억을 갖고 이렇게 참여했던 겁니다. 전주도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사제 수녀 또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모여서 그러니까 1,300명이 촛불 행진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전주 8달로에서도 이만큼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래서 아마 전북대생들이 앞장섰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 도심에서도 연전농성을 벌리고 전주 소중 로타리라고 하네요. 네. 이거는 제주도 인구 규모에 비해서 상당했죠. 그래서 이제 연좌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뺑 둘러서 있고 시민들이 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주 중앙로터리 등에서 이제 하오라고 되어 있네요. 밤이 아니라 오후에 시위를 하는 모습이고 이건 서귀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만 했었던 게 아니고 서귀포에서도 또 상당히 이제 큰 시위를 하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에서도 저도 재작년에 제주에 가서 좀 특별 강연 비슷하게 전국 6월 항쟁의 의미 5월에서 6월로라는 주제로 4월, 5월, 6월이죠. 제주 4.3과 광주 5월 광주와 6월 전국적인 항쟁이지만 또 제주에서의 항쟁을 중심으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월 항쟁에 6.29 선언이 나왔어요. 6.29 선언이 나온 다음에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인데 노동자 대투쟁 얘기는 오늘은 좀 건너뛰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따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하냐면은 정치권에서 헌법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데 당시 헌법은 5공하고 헌법이었으니까 자, 그거 빨리 바꾸자. 해서 이제 바꾸는데 어떻게 하느냐? 8인 정치회담을 하자. 그래서 민정당 4명, 민주당 4명씩 해서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당이랑 이제 군소정당에서 왜 우리는 빼놓고 하냐. 시비를 걸긴 했습니다만, 대세가 민정당과 민주당이 하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니까, 좀 뭐랄까. 9월달 돼서 신학기가 되면은 학생들도 나오고 노동자도 나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하기 전에 빨리 개헌 협상을 마무리하자. 오히려 이제 서둘렀고, 이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영향력이 그 요구사항이나 내용은 헌법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마 새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그 노동권과 관련된 분야 또 노동자들의 생활, 사회권 그런 쪽이 이제 많이 그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이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개헌 협상이 이제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헌 협상을 8월 15일까지 매듭짓자. 뭐 이제 이렇게 서둘렀는데 8월 15일까지 못하고 8월 말까지. 후두둑둑 했어요. 7월 말에 시작을 해서. 근데 뭐 했는데, 그래서 개헌을 그 87년 헌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헌법. 그러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뭐 회복은 많이 했지만 좀 고민 없이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 일정에 쫓겨서 그러니까 국민 기본권 부분보다는 역시 그 권력 구조 쪽 그쪽만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타협을 해서 빨리 선거 치르자. 그래서 사람들이 개헌보다는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제 주요 내용들이 나온 게 구속적부심제 하자, 검열하지 말자, 노동성권 보장하자, 헌법재판소 만들자, 국정감사권 두자. 그리고 대통령은 원래 이제 그 당시까지 7년 단임제였습니다. 전 단위가 한 게. 그러다가 7년 너무 길다. 6년, 프랑스는 7년 단임이에요. 미국은 4년 중임이고. 그래서 6년 단임으로 하다가 막판에 가서 5년 단임으로. 그러니까 이게가 길게 된 거 아닌데 아마 그 서로 너도 하자 나도 하자 하면서 좀 그 임기를 줄여서 그러면은 가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정확한 내막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 그건 반영하기로 했는데 5.18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5.18은 넣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개헌안을 10월 26일께 국민투표를 하기로 이제 확정을 하고요. 9월 17일 한 달 열흘 정도 남겨놓고 그래서 연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12월 아주 연말은 또 좀 힘드니까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 20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그러려면은 10월 26일까지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마지노선이 그렇게 역산을 해갖고 개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게 10월 12일이고 국민투표를 27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27일 날 해서 이제 직선제 헌법이 27일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됐고 대통령 선거는 12월 15일로 정부 여당이 내정을 했는데 아마 선거를 19일 날 치렀나 그렇죠. 그래서 약간 며칠 늦춰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뀐 게 대법원의 권한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을 했는데, 자, 뭐 과거 청산이나 사법부 얘기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87년도에 제대로 민주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대로 했었으면 사법부도 정치 판사들을 다 옷 벗기고 또는 사실 정말로 제대로 됐으면 감옥까지 보냈어야죠. 이상한 판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권한만 사법부에다가 많이 줬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 대개 사법부가 대법원이 군사 독재 정권의 압박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법부에 군사 독재 정권과 야합을 하고 결탁을 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을 해주고 그 대가로 승진하거나 요직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는데 그 사람들을 옷을 벗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좌천이라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경력 관리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법부의 엘리트가 돼서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어떤 좀 뭐랄까 민주화가 되면서 사법부가 얻은 그 힘을 휘두르는 게 그런 사람들이 군사 독재에 야합했었던 엘리트, 야합했던 자들이 엘리트 법관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양승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너무 망가졌었기 때문에 대법원에게 위헌법률 심판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헌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 본다면은 헌법기관으로서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죠. 그리고 87년 헌법을 통해서 탄생이 가능한 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는 10년 정도의 세월이 더 걸려야 했습니다만 진보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2014년도에 가서 헌법재판소가 진보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죠.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기관이 헌법재판소와 진보정당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진보정당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헌법재판소 얘기는 나중에 헌법 갖고 한번 한다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싶네요. 그리고 헌법에 이거는 뭐냐면은 29조 유신잔재를 걷어낸다라고 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유신잔재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게 71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으로 국가배상법 2조 1항이 위헌이다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아예 이거를 헌법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위헌 판결 난 법률 내용을 헌법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군인, 군속,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지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지금 현행 헌법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유신잔재인데 아마도 8인 정치회담이라는 게 얼마나 졸속으로 됐는지 뭐가 유신잔재고 이게 사법파동까지 불러온 그 대표적인 사항인데 이거 그대로 놔두고 왔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졸속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6월 항쟁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운동 본부라는 지도부가 있었지만 지도부 자신도 이 항쟁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요. 6월 항쟁도 처음에는 모인 사람 많지 않았어요. 1월 14일 박종철 군이 죽고 그 다음에 추모 집회 때 모인 사람 그 당시에 생각보다 많이 모였었다지. 지금 미선희 효순이 촛불 추모제 때나 아니면은 지금 최근 몇 차례의 촛불을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적게 모였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 80년대에요. 거의 대부분 개헌운동본부 현판식 빼놓고는 시위하면은 5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였어요. 양김 씨가 동원을 해서 모이면은 그건 3000명, 5000명, 많을 때는 10,000명. 그렇게 됐지. 지금은 10,000명 밖에 안 모였어. 그잖아요. 네, 아닙니다. 유신 때는 500명 모이기도 힘들었어요. 500명이 뭡니까? 100명만 모여도 잡혀갔지. 됐나? 비싼 거예요? 주머니에서 떨어졌어. 마이크 성능이 좋으면은 정 대표님의 신음소리가 나갔을까 모르겠네요. 제 마이크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쾅 빠졌는데
정 대표님이 놀라서 뛰어오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다. 2번 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싼 것을 잘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예상하지 못한 명동성동에서의 시위가 전국적인 시위로 이제 커졌고요. 전국 동시에 서울 한국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라고 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시위를 한 게 이제 동시다발전설 이게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 양김씨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두 김씨가 동시에 출마를 강행할 태세가 됐고요. 민주당 내분이 심화되더니 끝내 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끝내 분당이 돼서 이렇게 양김씨가 갈라지니까 그때 별의별 얘기가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둘 다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이고 또 그다음에 부산은 부산대로 시위가 엄청나게 격렬을 했었고 광주는 광주대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힘이 있었고 그때 운동 진영도 갈라졌습니다. 제가 있었던 민청년도 쫙 갈라져 버렸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믿고 따랐던 선배들이 딱 갈라졌는데 정말 정확하게 지역으로 딱 갈라졌어요. 우연히 제가 있었던 그 부서가 우리 몰랐었는데 대통령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는데 우리 부서에 제가 이제 뭐 몇 명 안 되는 부서였는데 세 번째였죠. 한 다섯 명쯤 되었나? 4명, 5명 되는데 근데 아니 네 번째인데 위에 한 명이 포항인이고 나머지 셋이 다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구성이 드문 케이스였는데 여기만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한다. 누가 되든지 누구라도 좋다.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한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후보 단일화는 주로 김영삼 쪽에 섰는데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후보 단일화가 되면 김영삼 쪽이어야 하지 않을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김영삼은 저건 절대로 양보 안 한다. 어떻게 해도 양보 안 할 사람이다. 김대중은 그래도 민주적인 원칙에 좀 더 가까운 분 아니냐. 양보를 한다면은 양보할 만큼의 가능성은 김대중한테는 있지만 그러니 김대중이 양보하고 김영삼이 먼저 시키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이게 선거란 게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지역은 지역대로 흘러져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완전히 딱 지역으로만 갈라졌고.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쪽 비판적 지지란 게 후보 단일화와 비판적 지지로 나눠졌는데 후보 단일화는 대개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민청년 정책실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 대개의 경우는 90% 이상이 김영삼 쪽으로 단일하자는 얘기였고 주로 그리고 그쪽에는 경상도 쪽의 민주 인사들 중에 아주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그쪽 입장에 섰고 그다음에 호남 쪽이나 아니면은 꼭 호남은 아니더라도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 그 DJ와 함께 3.1 구국선언 사건 같은 걸 겪으신 분들 또 내란음모 사건 때 같이 고생하신 분들은 또 당연히 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서서 제야 자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분열이 심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3자 필승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져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6월 항쟁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6월 항쟁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다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3자 필승론에서 4자 필승론은 뭐냐면은 김종필까지 기어 나온다니까. 봐라, 보수표가 갈라지지 않냐. 보수표는 노태우와 김종필로 갈라지니까 민주개혁 진영의 표가 김대중, 김영삼으로 갈라져도 그 속에서 1등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더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남표를 김영삼과 노태우가 갈라먹기 때문에 호남표를 꽉 쥐고 있는 김대중이 오히려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언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둘이 다 가고 이때 이제 그러더니 이거는 김영삼 쪽 집회인데 그때 한 300만 모였죠. 우리가 한여지 장례식 때 30만 모인 걸 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나 했는데 이제 세대결을 하는 거예요. 71년도 대통령 선거가 장충당공원에서 모인 게 이제 호활 100만. 그러니까 100만 모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한 4, 50만, 50만 정도 되는데 저거는 실제로 저 정도 모이면은 진짜 200만 가까이 모인 거죠. 200만이다, 300만이다. 그리고, 김대중 집회에서 200만 모였다면 김영삼 집회에서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도 그거보다 더 많이 모여야 한다였고, 동원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발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요, 야, 진짜 유인물 장사 제일 잘 될 때예요. 만장 가봐야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유인물 만장이면 장정 매치에서 낑낑 짊어지고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펼쳐놓으면은 순식간에 나가버린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가버리고, 그때 우리는, 야, 유인물 말고, 이게 팔자. 뭘 써갖고 팔자. 팜플렛을 써갖고 파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보통 뭐 유물 만들고 민족의 길 같은 거 하면은 1000부 정도 찍을 텐데, 이거는 한 5000부 찍어 나갔거든요. 뭐 순식간에. 그래서 그 다음번 집회에 10,000부 뭐 하여튼 그래서 무지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 기획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에서 자조적인 게 뭐냐면, 야, 씨. 정책실이 정책으로 기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민청년 지도부는 그때 비판적 지지였고, 정책실이 야당이 돼버렸어요.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으로 기여할 게 없으니까 이런 유인물이나 선정국에서 할 일을 정책실에서 하고 있다고 좀 자조적이었는데, 저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가 들썩들썩했고, 그리고 저 집회의 열기로만 보면은 이길지도 모른다 하는 착각들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루머도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미국하고 그쪽에서 결국 이제 6.29 선언이라는 게 전두환이가 정말 생직사 사직생의 그 각오로 돌파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양김이 비슷비슷하게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표가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치고 나가서 그 승패가 기울어지면은 민주개혁 진영의 표가 앞선 사람, 왜냐하면 군사독재한테 이겨야 하기 때문에 글로 몰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비슷하게 가야 한다 해서 정치 자금도 양쪽으로 뭐 그렇게 조정을 했다 하는 그런 루머들이 미국이 그랬다, 군부독재가 그랬다 뭐 하는 설들이 있어서 하여튼 양김이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선거를 이제 치렀는데 이렇게 됐죠. 노태우가 당선됐는데 이 개표를 보는데 참 힘이 쭉 빠졌어요. 200만 표 차이로 압승을 하는데, 개표 보는 내내 분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분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구로구청 사건이죠. 구로구청 사건에 봉인이 안 된 이상한 투표함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이게 부정선거다 해서 이거를 봉인을 해놨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했는데 부정투표는 없었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직적인 부정은 없었다 하는데 컴퓨터 부정이 있었다라는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개표에서 저는 우리가 진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돼서 졌죠. 분열돼서. 근데 분열돼서 지고 난 다음에 운동 진영의 분위기가 참 삭막해졌어요. 분열돼서 진 게 아니에요.
저놈 때문에 졌대요. 저놈 때문에. 저놈이 안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완전히 그게 갈라져서 그 앙금은 저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걸 조직적으로 봉합시키는데 이 갈라진 상처를 봉합하는데 이 꿰매는 데만 거의 2년쯤이 걸렸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나서 전민련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전민련이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위에다가 반창고를 붙인 거지 봉합한 것도 아니고 반창고 정도 붙인 거지. 그리고 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저 삼당합당으로 가면서 더 이제 극악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날 그 구로구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 투표함을 부정해 준 거다. 그래서 저걸로 좀 어떻게 뒤집어 볼까 하는 생각들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구로구청에 남아서 있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저는 사수투쟁을 하자 뭐 이제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남을 기분이 안 나는 게 왜냐하면은 분열 때문에 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민청령에서 소집령이 내려져서 이제 저기 가기 이전에 그 각자 6월 항쟁 때 활동했었던 구역. 저는 저 남대문 시장에서 이 민주시민인 척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쪽에 가서 유물을 돌리는데 상인들 분위기가 영 아니었죠. 그때는 상인들이 유혈항쟁 때 경찰한테 죽으면은 다 나와서 숨겨주고 경찰한테 항의하고 그랬었던 상인들인데 이제 제발 그만해. 선거까지 했으면 됐잖아. 선거에서 지고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싸늘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패배해서 진 거다. 여기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 투쟁을 끝까지 그래도 책임진 분이 김병곤 선배예요. 제가 오늘 사진 준비를 못했네요. 김병곤 선배. 왜 민청학년 사건 때 유명한 얘기죠.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저 최후 진술했더니 영광입니다. 죽인다는데 영광입니다. 해서 완전히 똥별들을 깜짝 놀라겠어. 그래서 전설처럼 전해졌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나중에 김병곤 선배를 뵈니까, 그 분위기가 짐작이 가요. 서울대에 그런 사람이 참 없는데, 서울대는 다, 뭐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다, 쪼잔. 한데, 여기는, 옛날 장군님이란 게 저는 탈비겠구나. 인품이나 목소리나 그런데 굉장히 중심 잡힌 전략가이기도 한데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우렁무렁한 목소리로 영광입니다 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가 짐작이 되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여기 현장을 책임지고 나면서 또 징역을 갔어요. 또 징역을 갔다가 옥중에서 위암이 발병을 해갖고 풍채 좋은 분이 이렇게 올라서 돌아가셨는데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구로구청 내에서 부정투표함을 2개를 적발해서 보관 중이다. 여기 일로 모이자. 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구로구청을 며칠 만에 진압을 하고 여기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영태 씨가 추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 불구가 됐고 이렇게 지키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렇게 노태우가 당선이 됐잖아요.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김영삼이 2등을 하고 김대중이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으로서는 참패를 했는데, 이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정당이 참패를 했고, 그러니까 다 지역별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평민당이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석 가까이 앞섰죠. 공화당도 꽤 많은 표를 얻었고 충청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역별로 그냥 나눠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이제 좀 나눠 먹었고 지역은 독식을 하고 나눠먹은 게 아니라 지역은 독식을 하고 그래서 호남은 평민당이 싹쓸이를 하고 경남, 부산 경남은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고, 경북은 민정당이 싹쓸이를 하고, 대구 경북은 충청은 공화당이 싹쓸이를 하고, 이제 그런데 민정당은 여당 조직이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또 좀 많이 얻어서, 그러니까 큰 차이로 일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국회 운영하는 데는 뭐,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평민민주당 합치면은 민정당보다 앞서잖아요. 거기다 공화당까지 야당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해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거예요. 이 노태우가 이 정기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독재 정권 때 이제 많이 협력했던 사람인데 왜 협력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정기승을 지목했냐 하면은 김종필의 공주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김종필 표를 얻으면은 통과가 되는 건데 김종필이 공화당이 뭐 일설에는 사인을 잘못 전달했다는 말도 있고 김종필이 자기의 캐스팅 보트의 파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태우 물먹였다. 그래야 자기 몸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니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오공인사였으니까. 그래서 저게 부결되고 대쪽 법관이라고 대쪽 법관이 그 당시에 두 분이 존경을 받는 법관이 있었어요. 이일규 대법관이라고. 성향은 대단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조작 같은 거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하고 간첩 사건 그 무죄를 여러 번 때렸던 그 분이 정년퇴직을 했었는데 대법관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대법원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도대체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를 완전히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3당 합당입니다. 노태우가 여기 평민당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을 놔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합치니까 어때요? 의석수는 3분의 2를 넘긴 거죠. 3분의 2를 넘겨서 민정민주공화가 통합을 해서 민자당이 만들어집니다. 민주자유당.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에서 따온 거죠. 그 일본의 자민당 이름을 이제 깎고 해서 민자당이 됐는데 일본 자민당은 50년 갔지만 우리는 100년, 200년 까딱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참 역동적인 나라예요. 저게 의회 220석인가 210몇 석을 했거든요. 300석 중에서 3분의 2가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 다음번 선거에서 또 과반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정치사가 참 역동적인데 이 3당 합당이 돼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민자당이 이제 사람 바뀔 때마다 당명이 바뀌어요. 김영삼 때는 신한국당이 되고 그리고 그 이회창 때 한나라당이 돼요. 당명을 안 바꾼 거 이명박만 안 바꿨어. 이명박만 한나라당을 그냥 쓰고 있다가 박근혜가 되면서 새누리당이 되고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됐잖아요. 자한당이 돼서 이름이 이제 똑같은 당인데 30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 당 이름이 5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학자, 현대사 하는 사람이나 이 정치학자들 모여서 얘기하다가도 막 헷갈려요. 그때 당 이름이 뭐였지? 그래서 민자당,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제 이렇게 다섯 개. 좋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만약에 양 김씨가 분열하지 않고 단결해서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면 민자당은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민정당이 남아있다 찌그러지는 거죠. 민정당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민정당이 아마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 살려준 거죠.
가령 예컨대 87년도에 양김이 그 단결을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걸로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지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을 노태우가 하고 제1야당 총재냐 제2야당 총재냐를 갖고 서로 싸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단결했었으면 한 명은 대통령하고 또 한 명은 여당 총재를 하든지 국무총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고 그 차기 대통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물러난 분이 그 여당 총재를 또 다시 맡든지 아니면은 뭐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지분을 갖고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훨씬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서로 먼저 하려다가 깨박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의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하는데 그 절반의 실패의 산물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그걸 안 봤어야 하는데. 그걸 안 봤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건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김영삼이가 이렇게 손을 잡았냐. 뭐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회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노태우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힘든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김영삼이가 손을 잡은 중요한 이유. 김대중보다 먼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다. 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거기에 상당한 진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저는 그것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사진 옆에다가 왜 노동자 이 집회 사진을 집어넣어놨느냐. 이거 어떠세요? 야,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노동운동사에 다시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팔뚝질 하는 거? 딴 나라 역사에 별로 없잖아요. 뭐 끼케야 그러니까 한 5천 명쯤 모였을까? 뭐 이거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자, 저 노동자들이 말이야. 우리 이제 유신 말기에 왜 그 YC 여성 노동자들 그때 여성 노동자들이 그 투쟁을 하고 뭐 신민당사 들어가고 했을 때는 대검 공안부장도 여성 노동자들한테 동정적이었어요. 처벌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 불쌍한 애들을 어떻게 처벌하냐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법을 지켜달라고 법대로 해달라고 호소하는 애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하고 박정희한테 대들었어. 그 대검 공안부장이. 이런 밀린 월급 달라고 들어가면서 뭐 그러다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그걸 어떻게 처벌하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조선일보조차도 나중에 최틀러라는 별명이 붙은 한나라당 대표했던 최병렬이가 그때 편집부국장인가 했는데 그 여성 노동자들 유임을 보고서 야 이게 진짜냐? 진짜냐? 이거 3분의 1만 진짜로도 사정 떼져 죽일 놈이네. 하고 동정을 했단 말이야. 왜? 여성 노동자들 처지가 불쌍하니까. 근데 이 노동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몫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쌍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7, 8, 9월 노동자 투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역사에서 정말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준 충격파가 좀 노동자들이 한 발 콱 크게 이제 세게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안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 반작용이 바로 뭐냐면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지가 울산하고 마산 창원이죠. 자, 이렇게 마산 강연 갔다 왔습니다만 이 울산하고 마산 창원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부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부산. 그쪽의 중산층들. 그쪽이 굉장히 보수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분위기가 돌기 시작을 한 거고 87년 6월 항쟁이 끝난 직후에는요. 제일 진보적인 선거구가 강남이었습니다. 근데 3당 합당하고 난 다음에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13대 국회에는 강남이 아주 야성이 강한 곳이었다가 14대, 15대로 가면서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강남의 수구의 야성이 돼버렸어요. 자,
6월 항쟁의 추억. 박정철 열사의 빈속을 지키는 저 핸섬한 청년은 누굴까요? 군사독재 물러가라 동성하고 있는. 어저께도 마산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 사진 보여줬더니 다들 경악을 하는데, 김무성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무성이 6월 항쟁 때는 열심히 뛰었죠. 네. 이 사진 조금. 자, 우리 87년 6월 항쟁을, 87년도 박정철 열사의 죽음 직후에 인문대 동기생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추모제를 마쳤는데, 저 영정을 들고 있는 저 사진. 아마 87년도를 대표하는 몇 장을 고를 때, 5장 고를 때 아마 들어갈 만큼 널리 알려진 사진이죠. 근데 저 영정을 들고 있는 박정철의 동기생은 어떻게 됐어요? 한나라당 구의원이 됐잖아요. 6월 항쟁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면서도 왜 절반의 실패로 남게 됐는가? 절반의 실패, 바로 저런 사람들이 한나라당 가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나마 6월 항쟁은 그래도 저만큼 절반이 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색깔로 내서 자유로워요. 우리의 수많은 민주화운동 중에서 5.18만 해도 뭐 북한군 폭동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월 항쟁이 절반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6월 항쟁이 절반의 실패로 끝난 거는 일단 이 김영삼 세력의, 그러니까 직선제로 인한 분열,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세력의 이탈, 이 있고요. 그 이탈은 노동자들의 진출에 대한 보수화, 이 중산층들의 어떤, 그러니까 공포, 이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6월 항쟁에서부터 이제 30년이 지났고, 그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체제를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87년 체제는 생명을 다했죠.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데, 뭐 촛불 직후에 그 힘을 갖고도 개헌에 실패했습니다. 뭐 말도 제대로 못 꺼내봤죠. 그러니까 자유한국, 사실은 촛불 직후에 국회를 해산했었어야죠. 촛불이 혁명이 못된 게 그겁니다. 4월 혁명 때요, 임기 2년 남은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자유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내각제 개헌 만들고 자폭하고 새로 5대 국회를 건설했습니다. 아까 개헌 협상을 쭉 보셨습니다만 그게 민정당이 지배하고 있었던 12대 국회예요. 12대 국회가 다 알았어, 개헌할게 하고 야당하고 협상해서 대개 뭐 야당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뭐 일정하게 반영이 돼갖고 13대 지금 87년 헌법을 만들고 13대 국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때도 2대 국회 임기가 2년은 아니지만 1년 반 정도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해산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 17년째 16년 말에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회 임기가 한 3년이 좀 넘게 남아 있었죠. 2016년 4월 달에 총선을 했으니까 국회 만들고 7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탄핵을 이룬 기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회를 해산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실은 그리고 또 탄핵이 되니까 대통령 선거를 너무 빨리 치러야 하게 되고 인수위도 없이 이제 취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개헌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에 개헌 공약을 내걸고 되자마자 했어야 하는데 의회의 구성상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촛불의 힘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다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언제? 내년 4월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어저께 강연할 때 이쪽에 참 이쪽으로 안 갔네요. 찾아보시 토착 외국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런 사진이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요. 내년 총선 토착일구 한일전, 토착일구 총선 하면은 재밌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 그 모습을 해서 토착일구 박멸 하면서 신에게는 아직 한 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12척의 배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표가 남아서 촛불을 완성하고 우리가 87년 6월 항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촛불을 완성함으로써 그 6월 항쟁도 그때 못한 과제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개혁이 다 중단돼 있잖아요. 모든 개혁이 다 중단돼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내년 총선 선거법을 이대로 가다가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려놨지만 이게 개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주저하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이탈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 이탈표 한 2표 나와버리면은 통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깝깝한 상황이 되는데 결국 그런 거 따지지 않게 다음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 세력을 촛불 정신에 의거해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수구 분단 세력을 없애고 우리가 6월 항쟁 때 제대로 정리했어야 할 것을 한 세대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지만 이번 총선이 정말 그 중요한 기회예요. 이번 총선을 잘 해야만 제가 다른 강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단군일의 최고의 찬스거든요. 그 찬스를 밖에서도 살려나가야 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선은 국내에서 이 수구 세력이 발호하지 못하게, 그리고 바깥에 혹시 회방 놓지 못하게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내야만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진보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총선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풀리는 건 결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남은 1년을 제대로 레임덕 걸리지 않고 새로 힘을 받아서 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는 릴레이 경주에서 다음 주제가 제대로 잘 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에 마땅히 승리했어야 할 6월 항쟁. 안타깝게도 절반의 성공으로만 끝났습니다. 1987년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화까지는 가슴 졸이다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이 재미는 있었는데 결말이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극은 지금까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2016년, 17년 시즌에 한 발짝 중요한 진전을 이뤘는데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왜? 국회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꿔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 바꿔야죠. 대통령 바꾸고 국회 바꾼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우리 대통령 지켜내고 국회 설을 만들어줬는데도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는 필요 조건입니다. 국회 바꾸는 거. 국회 바꾸는 건 필요 조건이고 국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감독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네. 제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네. 잠시만. 댓글 다시 볼 수 있게.
이런 그 댓글을 그 방송 보시면 같이 볼 수 있게. 아, 예, 예. 움직이시면 옆으로 좀 마이크. 네. 휠로 움직이시죠. 예. 필로 이게 제일 끝인가요? 이거 올리시면 아, 예. 소영님 많이 또 안내주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도일님도 또 오셨고, 제니님 와 계시고요. 하이든님도 계시고, 예, 알릴라고 댓글에도 라이브 댓글 달아야 할게요. 예. 예, 그때 핸드폰도 없었는데 2만 명 모이는 건 대단한 거죠. 23회 댓글 홍보, 예, 알겠습니다. 댓글 홍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소영님께서는 달아주시겠다고 하셨고, 예. 예. 최수탄, 그만했어. 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나요? 댓글이 확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그러게. 세부에 가셨던 제이종님이 이때 통합했다면 하셨고, 김영삼이 조선청독부 건물 부쉈을 때 보면 고집이 센 인물이다. 예, 놔둬야 하는 여론도 있었죠. 조선청독부 건물은 저는 뭐 허무는 건 허무는 대로 놔두는 건 놔두는 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허물 때 허물더라도 전 이렇게 하면 어떻을까요? 우리가 일본 잔재가 10가지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일본 잔재들을 고쳐나가면서 맨 마지막으로 청독부 건물을 없앤다. 또는 남북정상회담 최고 이벤트 아니에요? 청독부 건물 없었는데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땐가? 김일성 죽은 다음이지. 그러니까 김정일을 초청한다든지, 또 김정은이가 와서 같이 없으면은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참 최고의 퍼포먼스가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자기 임기 중에 하고 싶으니까 얼른 모셔버렸죠.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니 글씨가 아니라 요거를 이게 아니 너무 작게 해서 너무 크게 해서 아마 좀 댓글이 안 보이고 댓글이 사라졌어. 그걸 옆으로 하면 네. 이걸로 올리시고 맨 위로 올리시죠. 네. 거기서부터는 많이 없어진 것. 예, 여기가 위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까 예. 마이크 떨어뜨렸을 때부터 예. 예, 마이크 떨어뜨려서 비싼 겁니다 소리는 안 들렸어요? 예. 그렇군요. 노태우 이사장이 일당 5,000원이었나요? 하여튼 뭐 일당 줬다는 말도 있고 일당 주고 동원한 사람도 있고 자기 발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거 할 때 저게 몇백억이 들었다는 거죠. 몇백억이. 네. 그래서 아마 저게 92년 선거까지 하고 그 다음 선거부터는 없어졌죠. 이사장에서 저렇게 동원하는 게. 자, 또 이렇게 서로 많이 반가 인사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홍구 치면 실시간이 없어요는 무슨 뜻인가요?
실시간에 지금 검색이 예. 지금 그래서 검색하면은 교수님 채널보다는 예. 저희 거 먼저 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거 현재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 채널에서 예. 오셔가지고 예. 오시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 아직 검색이 우선 정지를 먹는 바람에 뭐 조금 이제 유튜브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한 2주, 3주째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어서 예. 거기 있으면 어떻게 나 진짜 운다 그런 말씀도 있네요. 거기는 더 깊이 말하는 겁니다. 네? 더 깊이. 네. 예, 그래요. 더 깊이 님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이모티콘도 아주 많이 달아주셨네요. 예. 다들 친하신가 봐요. 예. 소영님이 오락해서 하는 곳 찾더니 실시간이 없음요. 예. 그래서 여기 채널이 새로 만든 채널이라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예.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네. 그레이스님, 이름이 5개인데, 이름만 5개지 다 똑같아요. 아마 그래도 민자당,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희한한 게, 그러니까, 저기 역사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사람 구성은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 구성은 진짜 바뀌었어요. 민자당 만들 때만 해도 민정계가 주였는데 금방 신한국당 되면서는 민주계가 주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명박 되고 뭐 하면서 바뀌어 나가서 지금 과거 군사독재에 직접 연결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김무성이처럼 그렇게 군사독재 물러가다가 싸웠던 사람이지. 그런데 정말 의문은 뭐냐면요. 근데 왜 다른 재료를 넣는데 맛이 똑같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꿀꿀이죽의 비밀. 저기 들어가면 무조건 수구 꼴통 되는 꼴통탕 맛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신선한 재료를 집어넣고 아무리 젊은 피 뭐 해도 그래도 소용없는 아주 막강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상표가리 전문당. 갈라치기 분열전법에 넘어갔었죠. 그렇습니다. 넘어간 게 아니라 지발로 들어가 버렸네요. 답답해 죽겠어요. 김성만님은 늦게 오셨고, 아이고, 보고 싶었다고 여기서 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가지신 자연인도 계시네요. 유월항쟁은 정말 세계사에서 대단한 사건인데 저들의 분야를 넘어가고 말았다. 네, 그렇습니다. 쌍난제님 자연인 출연하세요 하고 또 있고. 자연인에 출연 안 시켜준다고 하시네요. 새날은 어딘가요? 새날에 있어서 있다가 왔다고 하셨네. 새가 날아든다. 아, 새가 날아든다? 네. 네. 마포는 우리 정청래 의원 쪽 얘기인가 보네요. 네. 얼굴 아직 남아있는 김무성이 얘기인가 보죠. 노룩패스. 예. 저놈을 내란 선동으로 구속해야 하는데. 아유, 마음은 이쁘신데 무서운 얘기 말씀하고 계시네. 양도다리 들리면 밀어보고 싶다.
아이고, 저한테 귀요미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귀족 노조 프레임은 조중동 프레임이라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놈이 그놈이다에 격하게 공감해 주셨고요. 예. 이미 입으로 떠벌렸으니 최선 12년이 지난 내란선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성이 빤스 목사랑 빤스 목사가 저 전광훈 목사 별명이죠? 무성이가 빤스 교회 신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 몰랐습니다. 국회 적폐는 내년 총선에서 한일전 프레임으로. 아이고, 최고의 명강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씨가 그 사하에서 나오나요? 그 옛날 노사모했던 미키노크. 네, 맞습니다. 예. 나도 인사한 적이 있어요. 그분, 다음번 총선에 나오나요? 네, 나오는데 다스메이드 나와서 그래. 아, 그래요? 사하은이 그럼 누구 지역구예요? 그쪽은? 누가 있나? 조경태? 아, 조경태? 아이고, 그럼 뭐, 선거운동 하다가 해야겠네. 구독자가 최소 10만원 돼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미키누크 같은 분이 국회 들어오면 재밌겠네. 옛날 노사모처럼 또 네. 새롭게 하면. 네. 조경태는 그때 뭐 하여튼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저쪽으로 넘어간 친구죠. 네. 한일전 승리를 위해서 투표해요. 야, 참, 투표를 한일전을 위해서 투표. 참, 우리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요. 네. 1년밖에 안 남았다. 네. 자, 우리 채널 방해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내자. 자자. 예, 그레이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촛불혁명의 영향을 피해간 곳이 입법부. 맞습니다. 사법부는 폭탄 떨어졌는데 입법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죠. 내년 4월. 네. 딩가 흉아 무서울 것 같아는 딩가 흉아가 어떤 분이신가? 딩가님 3,000포 눌러오면 도일님은 3,000포 계시나 보네요. 예,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댓글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예, 내년 총선 투표 정신 바짝 차리고 예, 합시다. 예, 저한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김지현, 맞습니다. 또 댓글이 광호는 두툼하게 썰어 놓으신다고 하셨고, 네. 아이고,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저는 그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의 칭찬인 게, 아유, 우리 편이라서 참 다행이야. 그건 아주 큰 칭찬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일열전 아니고 반헌법열전. 네. 켜놓고 주무시라고. 왜 자꾸 폭파된 건지, 하나는 자폭한 거고 인정이 안 돼서. 하여튼 4,000시간 뭐 금방 들 겁니다. 구글 퍼블리셔 툴바를 설치하면 무효 클릭을 방지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교수님이 누르는 걸 방지해 주는 거고 우리는 교수님이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를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가 누르는 걸 방지하라는 게 필요한데 내가 혹시 잘못 누르는 게 네.
내가 교수님이 광고를 계속 누르신다는 거죠. 아니 뭐 어쩌다가 뭐 한두 개 누를 수는 네, 있겠지만 네, 그 정도 그건 갖고야 뭐 네. 영향 있겠어요? 뭐 네. 예. 근데 우리 지금 다른 쪽에서 그렇게 되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동 재생.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는 분이 네, 이렇게들 뭐 서로 열심히 격려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기운 내서 더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엄청 우울해하고 계십니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노동자가 국민이다. 맞습니다. 또 예, 되게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명강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바쁘긴 하지만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 정 대표님하고 시간을 맞춰봐야 하고, 또 저도 이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 늘 하던 거라서 이제 얼른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막상 그 유튜브 강의, 그리고 유튜브 강의는 오래 남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하는 강의는 2시간 하고 끝나지만, 그래서 조금 자료를 좀 더 찾아갖고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근데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다음번에는 우리 백범 선생, 올해가 70주기입니다. 백범 선생 70주기이기 때문에 백범 선생 특강 6월 26일이 기일인데 그거보다 좀 앞서서 한 일주일 정도라도 앞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사흘 중에 그 하는 방향으로 좀 협의해서 하고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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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